여기 황강욱 교수가 있는데, 저 신수진 교수님도 계시고요. 제가 여기서 같이 뛰어놀던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여전히 비슷한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벌써 20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저는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상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수학은 했지만 전 수학보다는 사람들 얘기를 다루는 걸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법이나 이런 거 하면 정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수학을 하는 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학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전공하는 게 그 두 가지 좀 허무맹랑한 공상하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둘 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보면 미래 암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수론에서 최근에 레티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나오는데 그쪽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인데 정수론에서 근사 계산을 하고 싶어요. 조금 아까 이제 루카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정수론 문제들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 일반적인 걸 배우고 나면 쭉 풀 수 있는 머시너리가 없어요. 미분적분 같은 게 없단 말이죠. 정수론은 그래서 멋있고 아름다운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그런 게 없는가? 이제 그거에 아주 첫발로서 이제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쉬울 거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두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모두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넘어갑니다. 잘. 그리고 중간에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뒤에 다시 쉬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막 슬라이드 잘 만드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삼성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때 참고로 부회장님도 이해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안 넘어가네요. 어디를 해야 되나? 아이고. 좀 다른 거. 예. 이거 맞을 텐데? 이쪽이죠, 리시버가. 아닌가? 좀 느린 것 뿐인가? 예. 일단, 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암호라는 말에, 용어에 어떤 혼란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언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의 미비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암호라는 걸 영어로,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영어로 하면 패스워드도 있지만 인크립션도 있고 크립토도 있어요. 문제는 영어로는 다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 1세대 암호는 3000년 전에 시작이 돼서 인증을 위해서 쓰였죠. 열려라 참깨. 이런 거예요. 무언가 암호문은 없어요. 그냥 통과하면 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증 기술이고요. 2세대 암호는 인크립션이라고 불러서 이 대칭키 암호예요. 우리가 AES라든지 여러분들을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거 쓰면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평문을 암호화시키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공개키 암호인데 공개키 암호는 사실은 그러니까 키 관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이서 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칭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에 혹은 밴드 같은데 초등학교 동창 그룹을 만들었어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키를 어떻게 비밀리에 주고받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만나서 즉석에서 무언가를 하면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키가 다른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국정원 사람이 하나 와서 녹화가 되고 있나요? 이게 기관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도 그 키가 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의 원래 목적과 다른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전자 서명이에요. 이걸 만들고 났더니 의도치 않게 전자 서명 같은 게 만들어져서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자 화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대 암호의 기술들은 부산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암호가 점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나쁜 점이 나타났는데 암호의 키를 훔쳐서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해커들이. 근데 이제 암호라는 게 가정이 항상 키는 안전하다는 가정을 했는데 수학적으로는 그러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성립을 안 해요. 키 안전하지 않거든요. 이제 키가 만일 누군가에게 그 도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암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말 이제 그렇지 않은 암호를 만들려고 하는 게 4세대 암호예요. 즉 대부분의 일을 키 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암호 키 없이 연산을 하려는 암호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패스워드는 뭐 여러분들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원 때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이제 수업을 듣고 너무 멋졌어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이제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그런 엔트로피 개념들이 조금 적용이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뭐 이런 건 알 수 있죠. 우리가 패스워드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잘 고르면 랜덤하게 8자를 고르면 41비트 정도가 되는데 이거 슬라이드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암산 가능해서. 참고로 1초에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게 2의 30승 사이클이에요. 그걸 1GHz PC라고 했죠. 1기가는 2의 30승이고 헤르츠는 1 나누기 세컨드니까 2의 30승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몇 초인지 아세요? 2의 25승초예요. 그거 암산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1년에 컴퓨터 한 대로 2의 55승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패스워드를 체크하는데 기껏해야 뭐 2의 41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랜덤하게 골라야 되는데 랜덤하게 고르면 이런 거 외울 수 없죠. 저는 이제 제 전화번호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전에는 제 주소가 기억이 안 났는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얼굴이 빨개져요. 당황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되게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시대에는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증명이 되기 전에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너무 나쁘다라는 얘기는 너무 거친 얘기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요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능력을 잘못 활용한 거지. 그러니까 즉 인간의 머리에서 이제 뭐 캐시 메모리에 해당되는 그런 메모리는 몇 자를 못 기억하지만 뭐는 잘 기억해요? 장기 기억은 굉장히 뛰어나요. 대신 어떻게 기억해요? 뭔가 의미 있는 걸 갖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4자리는 기억 못하지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는 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거에 뭐 예를 들어 자음만 땄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일부의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안전해져요. 그것도 이레귤러하게 누락을 시키면 그러니까 각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편리하게 쓸 때는 그거예요. 쭉 하다가 뭐 3의 배수를 지운다든지 하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칙이 뒤에 오늘 할 얘기들의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NP 컴플리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아마 패스워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잊어먹었죠? 이게 삼성에서 할 때라 삼성 미래 기술
연구원이나 뭐 이응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엔트로피가 상당히 충분해요. 저런 식으로 하고 몇 개를 게다가 빼버리면, 그러니까 그 빼버리는 규칙은 평생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소수를 빼버린다든지. 어이구,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암호를 한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잘할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황강욱 교수는 웃을 거예요. 그저 대칭키 암호는 이제 시저 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혹시 시계가 어디 보이는 게 있어요? 뒤에 네. 뭐 단순하게 대치를 하는 거예요. 알파벳을 세자 뒤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그 모양을 바꾸더라도 빈도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놈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독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점점 더 복잡하게 하는 작업을 2000년간 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애니그마예요. 애니그마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이 만든 암호 기계예요. 타자기인데 이렇게 치면 여기가 키예요.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타자기를 치면 평문을 치면 암호문이 나오고 암호문을 치면 평문이 나와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좋은 암호, 그러니까 2차 그 암호를 널리 사용하게 됐나요? 전쟁 그 전에도 있었어요. 1차가 아니라 왜 2차예요? 무선통신입니다. 무선통신. 유선통신은 그냥 사람이 갖고 가도 돼요. 한계가 있는데 무선은 보안이 없이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선통신 옆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혁신이 한번 일어났는데 데이터 시대가 되면 다시 또 보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해독을 했냐면 이제 레제프스키라고 20대 초반에 여러분들보다 어린 이제 폴란드 수학자가 저거를 해독을 했는데 해독한 걸 보면 이제 사실은 수학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저 기계를 탈취를 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문 단독 공격을 한 거예요. 암호문이 오면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를 찾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랜덤하지 않은 건 다 깨진다. 그러니까 저기의 경우는 독일 군들이 처음에 평문이 항상 웨더로 시작을 한대요. 날씨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측을 해서 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점령된 뒤에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1년 정도 걸어서 망명을 했대요. 이제 영국에서는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자랑 사회학자, 물리학자, 언어학자들을 모아서 했는데 이제 못 해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해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부 바꿨어요. 암호 형태를 바꿨는데 그걸 해독한 게 튜링입니다. 튜링은 뭐냐면 암호키를 2번 전송하는 걸 이용해서 해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문이 뭔지 모르는데 얘랑 평문이 같다는 걸 찾아서 일종의 그래프 티어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이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프에서의 사이클 같은 걸 만들어서 풀었죠. 실제 튜링은 수학 기초론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굉장히 하드한 수학을 했었는데 하여튼 수학자에는 그냥 머리로 푸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최고의 전산학자가 최초의 컴퓨터를 한 일이 암호 해독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기자들한테.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암호가 있다면서요. 그 사람은 이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할 거라고 기대하냐면 양자 암호요라고 기대를 하고 물어보는데 예, 있어요. 그 간첩들이 쓰는 그거요. 사실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암호라고 증명된 암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난수표예요. 양자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거 아시죠? 수학에서 컨젝처라고 하는 건 물리에서는 띠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리만 가설을 물리에서 얘기했으면 당연히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는 컨젝처죠.
자, 이거는 왜 증명이 됐냐 그러냐? 아까처럼 정보 이론 관점에서 얘는 이제 원타임 패드가 뭔지부터 설명할까요? 원타임 패드는 이겁니다. 그냥 평문이 있으면 키랑 그냥 모듈러 2로 더하기 한 거예요. 복화도 똑같죠? 이거는 키를 재활용만 안 하면 완전히 안전해요. 완전히 안전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정보 이론 관점에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러면 평문에 엔트로피가 있어요. 무작위도가 암호문을 받았을 때 조건부 확률로 평균의 엔트로피랑 동일하다. 이걸 증명하면 끝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암호문을 알 때 평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그러니까 암호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암호문이 없이 평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랑 똑같다. 뭐예요? 암호문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점쟁이에요. 수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점쟁이가, 심지어 점쟁이는 암호문이 아직 만들어기 전에 평문을 찍은 거예요. 그거 똑같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정보량이. 이제 안전한 거죠? 다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자, 벌써 4개 중에 2개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격자 얘기를, 레티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1970년대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찍 암호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암호를 70년대 이전에는 외교나 국방 같이 이제 정부 쪽에서 쓰였다고 하면 70년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민간에서 암호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암호 쓰면 잡혀갔어요. 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 시절까지도 몇 년 안 됐죠? 근데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80년대까지도 불법이었어요. 상당히 대부분. 근데 암호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민간에서 암호를 제일 먼저 쓰고 싶어 한 곳.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데스라는 대칭키 암호나 1세대, 2세대가 쓰였는데 이게 점점 쓰이다 보니까 이제 키 관리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암호를 둘이 썼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쓸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각 페어마다 키를 주고받으려면 100 choose 2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많단 말이죠, 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오픈 프로블럼이 유명한 문제가 생겼어요. Secure Communication over Insecure Channel. 여러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단 둘이만 비밀 정보를 주고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죠. 자, 모두가 같이 듣고 있어요. 파티장에서. 제가 여기 엄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저녁 장소는 어디야? 학생들이 우르르 오면 안 되니까 똑똑한 학생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서 아무나 못 듣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 거냐? 여러분도 이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가능해요. 그걸 이제 처음 푸른 사람이 머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머클이 75년도에 이거를 대학원 학생 때 텀 프로젝트로 했어요. 컴퓨터 시큐리티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텀 프로젝트로 이거를 이제 냈더니 교수가 뭐라 그래요? 글씨를 잘 못 썼다. 뭐 이런 거죠. 이해가 안 간다. 다시 써와라. 빠꾸를 놨어요. 다시 써갔죠? 뭐 금방 바뀌겠어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 3번을 드랍한 뒤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내다가 어떻게 귀인을 만나서 스탠포드에 있는 이제 헬마이라는 교수를 만나서 결국은 출판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걸 퇴짜 놓은 교수는 굉장히 훌륭한 교수였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치면 여러분 아마 구글을 쳐보세요. 랜스 호프만 치면 첫 번째가 그걸로 나와요. 머클의 프로젝트를 못 알아본 교수. 여러분도
늘 불안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만일 여러분이 뭔가 숙제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평생 한 3번은 걸어보세요. 선생님이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는 이해가 가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엄 교수님한테 드리려고 통신을 하고 싶으면 엄 교수님이 저한테 퍼즐을 1000개를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퍼즐을 하면 제가 한 1분쯤 드리면 풀 수 있는 어떤 문제예요. 선형대수 문제 같은 거 뭐 누구든 한 1분은 드려야 돼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문제를 풀면 그 안에는 어떤 키랑 그 번호가 들어있어요. 번호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있어도 좋지만 아무튼 안에 있는 번호가 중요해요. 그럼 저는 1000개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요. 그거 풀었어요. 그랬더니 512번 그 다음 키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음교수한테 그 키로 암호화해서 대칭 키는 이미 있으니까 주면서 512번 키로 했어요 라고 얘기해줘요. 문제는 엄교수는 512번 키를 원래 만들었으니까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푸는 거를 어떤 걸 골랐는지 알아도 이게 몇 번 퍼즐인지 몰라요. 퍼즐 번호는 안에 적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황광욱 교수가 이렇게 보려면 1000개를 풀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미 회식은 끝났습니다. 평균적으로 500개쯤 풀어야 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100명이 합심을 하면 5분 만에 풀리죠.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뭐 100만 개로 늘리겠다. 그러면 엄 교수님이 밤새야 돼요.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본격적인 의미의 공개키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리니어 타임을 들여야 리니어 공격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니까. 하지만 이제 개념적으로는 성립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그 호프만 교수님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의미에서 만든 사람들이 이제 RSA인데 사실은 교수가 학생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은 젊을 때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이든. 근데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쓸 좋을 문제를 몰라요. 열심히 뭐예요? 좋은 머리가 있는데 이미 남들이 푼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풀면 뭐가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재밌지. 그렇잖아요. 그 논문이 되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를 잡아서 잘 이해를 하고 잘 한다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이분들이 이제 아까 머클보다 더 잘했던 거는 이제 이런 MIT의 이제 교수님들 3분이니까 그런 게 잘 돼 있었죠. 뭐 그러니까 RSA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오일러 정리를 사용을 하고요. 오일러 정리를 X의 파이 n승은 1이다. 소수 PQ를 만들어서 그게 곱을 n이라고 하고요. 공개키는 그냥 3이나 2의 16승 1 더하기 1 뭐 이런 걸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써요. 누구나. 그래도 돼요. 비밀키는 이거예요. D랑 곱해서 모듈러 파이 n으로 1이 되는 수. 파이 n은 이제 오일러 토션 펑션 이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호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m에 2승을 해요. 그 다음에 n으로 나온 나머지예요. 메시지는 0과 n 사이의 숫자고요. 2는 3이라고 그러면 곱하기 2번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복화는 d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k 파이 n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m의 파이 n 승은 1이니까 m만 나오겠죠. 이게 인수분해만큼 어려우냐? 증명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수분해를 깨면 이게 깨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깨지면 인수분해가 깨지냐? 그러니까 즉 RSA를 깰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그걸 갖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지 인수분해 문제만큼 안전하다고는 안 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양자암호를 깨면 양자의 불확정성 원리를 깬다라는 리덕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얘기입니다. 이것도 몇 살 때 만들었느냐? 이분들이 20대 때 만들었어요. 이 세 분이 이제 RSA를 창립을 했는데, 한 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누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지. 이상하게 다 맞춰요. 누가 제일 똑똑해 보여요? 이분이 아이디어가 좋고 이분이 수학자예요. 이분은 응용수학자, 이분은 전자공학. 그래서 이분이 문제를 만들고 이 둘이서 문제를 풀어서 요 에들만 교수한테 주면 이제 검증을 해준 거예요.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암호를 깨준 거예요. 17번을 깼대요. 하루 만에. 보내오면 깨지고, 보내오면 깨지고. 이제 18번째 답장이 안 온 거죠. 오랫동안 안 온 거죠. 열 며칠 동안 안 오더니 안전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게 RSA가 된 겁니다. 이 RSA가 결국은 이제 78년에 퍼블리시가 돼서 지금 근 40년, 45년 동안, 하여튼 40년 동안 이제 했는데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30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30년 만에. 4세대 암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동영상을 제가 깜빡 잊고 왔는데. 자, 이게 2006년에 우리 학생들이 찾아준 거예요. 2006년입니다. 그때 이제 SKT의 광고인데,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인적사항이 나오는 이런 세상이 열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열렸죠? 지금,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비춰보면, 메뉴판에 비춰보면 메뉴의 칼로리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저 건물로 뚫고 저쪽에 제 차가 있는지, 어느 음식점이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죠. 음악도 뭔지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데, 이게 정말 편리하지만 이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자, 개인정보를 그러면 암호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암호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쓰려면 풀어야 돼요.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여러분들 이제, 뭘 쓰냐면 드랍박스라고 있죠. 드랍박스에다 데이터를 올리면 편리한데, 불편한 게 있죠. 그 드랍박스의 데이터는 딴 드랍박스 회사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이제 드랍박스를 쓰다가 너무 편리해서 점점 제 데이터를 다 거기다 올렸어요. 그럼 출장 갈 때 백업을 안 해가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좀 불편하더란 말이죠. 특허 자료도 있고 논문 쓰던 자료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실에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제 데이터가 꼭 미국까지 갔다 오는 것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도. 근데 구글은 더 해요. 저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고요. 구글 이메일을 쓰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도 쓰는데, 구글에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당연히 알죠. 심지어 위치, 갤럭시 폰을 쓰면 위치가 구글로 자동 전송이 돼요.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옵션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냥 위치 정보를 썼어요. 업그레이드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글 서비스를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래 써 있어요. 이거를 쓰면 당신이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않을 때에도 항상 당신의 위치가 구글로 전송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스를 해요? 당연히 노를 했죠. 위치 서비스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 분명히 조금 더 낮은 급이 돼야 되잖아요. 몇 분 동안 그냥 찾고 있어요. 계속 위치를. 이건 고의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항복했죠. 네. 제가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지에다가 암호화를 해서 올리고 싶어도 그러면 이메일을 암호화해서 올리면 제가 이메일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하는데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에요. 연산도 안 돼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보보호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개인정보랑 이런 걸 다 암호화하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원래 되게 과감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전자투표를 전 세계에서 맨 처음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2013년인가에 인터넷 투표를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호에서도 그런 기술이 없는데 정말 과감한 나라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이 더 앞서가서 그랬더니 이제 은행에서 데이터들 쭉 암호화를 했다가 아침에 이제 개점을 하려면 데이터를 풀어야 되잖아요. 저녁부터 풀어도 해가 떠도 못 풀어요. 그래서 결국 법을 유예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암호화한 상태에서는 이제 결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4세대 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 없이 연산하는 암호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들 호모모피즘 생각하면 단순해요. 예를 들면 필드 호모모피즘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갈로아 필드가 있고 이쪽에 있는 갈로아 필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필드 호모모피즘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폴리니얼 베이시스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F2 P2DN이다. 그럼 이제 이게 아이소모픽하기를 FP에 X 나누기 뭐 F1X가 있고 F2X가 나눠질 수 있죠. 얘랑 아이소모픽한데 그러니까 즉 여기서 연산을 한 걸 보내면 여기서 연산한 효과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거예요. 여기서 하려는 게 호모모픽한 성질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있는 세상, 여기는 암호화된 세상. 또 사실 꼭 불가능할 건 없는데 이제 암호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문이 어떻게 암호화되는지 몇 가지를 관찰을 하면 다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한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오픈 프라블럼이었어요. 1978년.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책만 보지 마시고요.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해요. 책에는 뭐가 나와요? 풀린 문제가 나와요. 안 풀린 문제 중에서 정말 어려운 거나 안 풀린 문제 중에 덜 유명한 것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이럴 때 들어야지 혹은 친구들한테 듣든지 학교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젠트라이라는 스탠포드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면 졸업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고 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심지어 법학 석사를 받은 친구예요. 학부는 수학과 물리를 했고 그래서 이 친구 논문은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냥 넘어가 볼게요. 완전 동형암호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제안한 개념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게 암호가 처음에 정수론에서 가벼운 기초정수론에서 시작해서 타운 곡선 암호나 초타운 곡선의 아벨리안 버라이어티에 뭐 어마어마한 대상으로 어려워졌어요. 이건 훨씬 쉬워요. 다만 아까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넣은 건데 두 개의 소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1978년에 리베스트하고 애들만이 만든 스킴이에요. N은 P 곱하기 Q예요. 대칭키 스킴이에요. 근데 동형이에요. 암호화는 M을 P로 나온 나머지 Q로 나온 나머지. 복호화 쉽죠. M이 0과 N 사이이면 그죠? 쿼드러틱 컴플렉시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듈러 리덕션이라는 게 덧셈에 대해서 동형이고 곱셈에 대해서 동형이라는 거예요. 링 호모모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암호문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연산하고 돌아오면 평문을 연산한 거랑 똑같아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어디다가 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복호화, 암호화를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그냥 암호화해서 올려요.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산실에서는 암호화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게 깨졌습니다. 왜 깨지냐면 암호문만 알 때는 안 깨지는데 평문과 암호문 쌍을 알면 우리가 해당되는 평문을 알게 되는 일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평문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암호에서는 항상 평문은 안다고 가정해버려요. 여러분들 이메일을 암호화하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겠어요? 뭐 디어, 하이 뻔하잖아요. 심지어 아래 한글 파일을 암호화했다. 헤더죠, 뭐. 빤하죠. 그러면 암호문하고 평문은 P의 배수. 차이가 P의 배수잖아요. P를 알게 되고 Q를 알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30여 년간 보완을 하려고 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마지막 거를 제가 2004년도에 승진을 위해서 깼어요. 서울대고 간 뒤에, 논문이 정말 안 써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디 논문 쓸 거 없나. 그래서 그때 찾은 게, 이 놈은 깰 수 있겠다. 선형넷으로 깼어요. 근데 이제 그 젠트리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섭렵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이제 암호로 들어왔냐면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암호로 들어온 거예요. 회사에서 특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 특허를 이제 대신 써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실행에 옮겼어요. 회사에 얘기해서 저 팀을 바꿔주세요. 법무팀에서 연구팀으로. 그래서 암호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수들이 그러겠죠. 암호하려면 타원 곡선도 해야 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요. 어떤 게 되느냐?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생각할 기회를 한번 갖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평문과 암호문의 한 쌍을 알면 해독이 돼요. 한 쌍을 모르면 해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평문을 개싱하는 건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건 개싱이 가능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맞으면 또 틀리면 당연한 거고 맞으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2쌍이 필요한 암호, 3쌍이 필요한 암호. 그래서 차수를 이렇게 올려갔는데 이쪽은 간단히 얘기하면 반쌍이 필요한 암호예요. 아니요, 반쌍만 주어지는 암호예요. 즉 뭐냐면 평문을 사람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평문의 일부를 랜덤으로 채웠어요. 다 쓰지 않고. 평문이 이제 500비트다. P가 500비트하고 500비트 중에 100비트만 평문을 쓰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채웠어요. 랜덤은 개싱이 안 되죠. 컴퓨터가 만들어서 채워놓고 버렸어요. 똑같이 암호화하고 복호화한 다음에 그냥 이 부분 떼면 평문이 나오죠. 심지어 동형도 유지가 돼요. 덧셈. 암호화해서 더한 다음에 돌아오면 평문의 합이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모듈러 2의 백승으로 유지가 되죠. 곱하기도 유지돼요. 다만 더하기 곱하기를 하다 보면 얘가 에러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노이즈가. 그래서 P를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P를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공간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형암호의 경우는 암호문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암호문의 사이즈가 크다. 하지만 베이지클리 가능하죠. 궁금한 건 그러면 자, 이거는 M 더하기 노이즈, M의 어떤 노이즈에다가 P의 배수인 거잖아요. P의 배수 더하기, M은 안다고 치면 M은 그냥 0이라고 봅시다. P의 배수에다 노이즈를 더한 거에서 P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돼요. 그게 안전하냐가 궁금한 거죠. 어쩌면 사실은 쉽게 깨질지도 몰라요. 랩색처럼.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이게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유로크립트에 냈던 논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실제 젠트리 논문은 저도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다시 쓰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P의 멀티플이 있을 때 P를 찾는 문제. 이건 GCD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는 GCD 문제였잖아요. 암호문 C1이,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C1이 마이너스 M1이 P의 배수란 말이죠. C2 마이너스 M2도 P의 배수였어요. 이럴 때 P를 찾는 거는 GCD 하면 되죠. C도 알고 있고 M도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 더하기 M1이 아니라 M1 더하기 노이즈라고요. 모르는 거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요.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P를 구하라. 갑자기 굉장히 깝깝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된 건 동영암호 나오기 전에 2001년에 RSA 암호를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우그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컨티뉴드 프랙션하고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조금 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결국은 레티스 문제더라. 그래서 레티스라는 게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죠.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 스칼라가 곱셈이 안 되는 거. 스칼라가 유리수가 같이 이제 필드가 아니라 무임인 거죠. G 같은 거.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 G를 쓰는 거죠. 어떤 벡터들의 인테그랄 컨비네이션이 레티스입니다. 이 레티스에서 쇼티스트 벡터를 찾는 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이게 NP 컴플리트 문제인데, 여기 이제 LLL이라고 여기에서 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죠. 여기서 레티스의 쇼티스트 벡터를 나름 꽤 찾아주는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걸 쓰면 넌트리비얼한 결과가 나와요. 로그 P와 로그 R의 사이즈가 같다면, 잘 보세요. 요 노이즈가 얘랑 사이즈가 같으면 이건 얘가 담고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임의의 수는 P로 나오는 나머지가 나오죠, 뭐. 어떤 P를 잡든. 그러니까 얘랑 사이즈가 좀 틀려야 돼요. 그죠? 근데 얘랑 사이즈의 차이, 얘 제곱보다 작으면 깨진다.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티스를 더 연구를 하면, 최근에 이제 BKG 알고리즘 같은 걸 쓰면, 이건 다항식 시간에 깨는 거고, 지수 시간을 들이면, 2의 람다 시간을 들이면, 이게 람다 비트만큼 증가한다. 이런 걸.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알려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문제, 어쨌든 이 문제 자체는 재밌죠. 제가 이쪽을 시작한 건 이 문제를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산을 해? 정수론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자, 우리가 어떤 엘저브레 커브가 있는데 포인트의 개수를 구한다. 그 엘저브레 커브의 개수가 1만큼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돼요. 그쵸? 문제 내기 좋아요. 조금만 바꾸면 다 다시 해야 돼요. 얘는 어떤 식이에요? 문제의 수준은 다르지만 약간 노이즈를 줘도 한꺼번에 풀겠다는 거잖아요. 정수로의 문제를 패밀리를 한꺼번에 풀지 않을까? 공상입니다. 공상. 녹화가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공상입니다. 그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말이 되잖아요. 여기서 R이 적당히 많이 달라져도 우리가 P를 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장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일단 2차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쿼드라틱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인수분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수분해 문제가 RSA가 안전하다는 근거는 뭐냐면 RSA는 인수분해랑 완전히 동치는 증명이 안 됐지만 이제 거의 동치라는 어떤 아규먼트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또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닌데 그럼 인수분해가 안전하냐? 사람들이 인수분해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는 수학자들이 2000년 동안 봤으니까 이거 안전하다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수학자들이 2000년 동안 봤던 문제라서. 요게 안전성 개념이 하나 있고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P는 NP가 P가 아닐 것이다라고 믿는 가정이 있어요.
요거를 믿는 거예요. MP가 P가 아니다라고 믿으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안전하다. 그게 뭐냐면 MP 하드나 MP 컴플리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P 타임에 풀릴 수도 있어요. 폴리 타임에. 근데 MP 컴플리트가 P 타임에 풀리면 물론 이제 100만 불을 벌게 되죠, 여러분. 100만 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대마 불사라고 이 MP라는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안전할 거라고 믿고요. 이제 그거는 뭐 대부분이 그렇게 믿어요. MP는. 심지어 MP 문제가 P면 인수분해도 풀려요. 인수분해가 풀린다고 MP가 P로 컬랩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한 거예요. 이쪽은.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인수분해 이후의 문제들은 새로운 걸 제시를 하면 깨졌어요. 사람들이 좀 안 믿어요. 이산로그랑 인수분해 이후에는 대부분 깨졌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결국은 어떻게든 MP 컴플리트 문제랑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으면 이제 성공한 건데, 처음으로 성공한 게 이제 레티스였어요. 실제 이 AGCD 문제를, 그러니까, 너 이제 그렇게 안전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레티스에서 쇼티스트 벡터를 찾는 문제는 NP 컴플리트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걔는 진짜 안전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암호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 깨졌어요. 그렇게 만든 암호는. 왜냐? 이게 문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 좋은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즉, 자 보세요. 인수분해 문제는 어렵다 그러죠. 아무거나 어려워요? 인수분해 문제 중에 어려운 게 있어요. 워스트 케이스에 어려워요. 이산로그는 한번 어려우면,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에서 어려우면 그 제너레이터를 바꿔도, 타겟을 바꿔도 항상 어려워요. 이게 이제 셀프 리듀서블이라고 해요. 한 문제가 어려우면 다른 문제를 랜더마이즈해서 다른 문제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한 문제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어쨌든 여기는. 근데 레티스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다 쉬워요. 그러니까 암호를 만들면 그 어려운 걸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다 쉬운 거예요. 다 깨졌어요. 최초로 나온 암호가 RSA와 같이 동부에서 이스트 코스트에서 RSA가 나왔다면 그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에서 이제 넵색이 나왔는데 머클 헬만이 만든 넵색 서브시스템 프로블럼이 있는데 다 깨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반전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왜 깨지는지 알아보다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레티스는 워스트 케이스랑 에버리지 케이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1999년 이게 이제 이쪽 동네의 최고의 세미날 페이퍼예요. 아이타이가 스몰 인티저 솔루션은 워스트 케이스의 그 레티스 문제랑 동치라는 걸 밝혔어요. 다만 이거는 MP 컴플리트 문제 그 자체보다 이제 그거보다 조금씩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그걸 소위 이제 어프락시밋 SVP라고 하는데, 스몰 리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뭐 두 번째, 세 번째나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려움이 측량이 돼요. 근데 얘랑 월스트 케이스의 동치라는 걸 밝힌 거예요. 스몰 인티저 솔루션은 우리가 쉬운 얘기예요. 시스템 오브 인티저 이퀘이션이 있는데 솔루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정방정식이면 그 중에서 정수로서 작은 근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선형 부정방. 네, 선형. 리니어가 빠졌네. 선형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걸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고, 이제 최근에 이 분야의 최고의 대가는 레게브인데, 레게브가 LWE 문제도 이제 이렇다는 걸 두 번째로 증명을 한 거예요. 에버리지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에 기반한다는 걸. 이 양반은 이제 지금 NYU에 있는데 천재예요, 양반도. ENS 교수이면서 이스라엘의 대학의 교수이면서 NYU에서 또 초빙을 받았고, 최근에는 해석학 하시는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한 걸 풀었대요. 그래서 아디드 레게브 맞냐니까 아디드 레게브 맞대.
그냥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쪽에 초석이 됐어요. n 베리어블에 이건 정수가 아니라 유한체에서 m개 이퀘이션이 있으면 이거 풀기 쉽죠. 여기도 앤서에 노이즈가 약간 있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지냐. 노이즈를 적당히 주면, 그러니까 20고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변수를 10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0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그 벡터를 하나 주면 제가 내적해서 드려요. 그럼 이게 선형방정식이죠. 20번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 수 있죠. 인디펜던트하게 20번이면. 근데 제가 그 중에 가끔 3번쯤은 답을 잘못 얘기해요. 이러면 그 언제 3번 잘못됐는지를 찍는 것이 최선이에요.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파라미터를 잘 잡으면 NP 컴플리트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워스트 케이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적은 친구가 낫지 자꾸 틀린 얘기를 해주는 친구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선형방정식의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A X는 B라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행렬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요즘 이런 걸 배웠어요. 이런 노테이션을 A라고 쓰고 이제 B라고 비주얼라이즈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가죠? 이걸 푸는 건 쉬워요. 당연히 이게 길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2가 주어져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더해지면 못 푼다는 거예요. NP 문제를 다 풀기 전에는 왜 그러냐면 얘는 랜덤 매트릭스거든요. 얘가 어떤 문제가 어려우면 이 문제를 랜더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양쪽에 매트릭스를 붙여서. 그러니까 셀프 리듀서블 해요, 얘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형암호가 설계돼 있었고 앞에 얘기한 문제가 올해 저희가 이게 LW랑 동치라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스탠다드 레티스 문제랑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MP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동형암호가 어디에 응용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동형암호가 문제가 되는 건 아까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느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나냐면 한 비트를 암호화하면 100만 비트가 됐어요. 예,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쑥스러워서 참지 말고 그거를 젠틀리는 논문을 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못할 거예요 아마. 창피하잖아요. RSA는 500비트를 암호화하면 1000비트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게 처음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수백 배 수준으로 돼요. 그러니까 잘하면 수십 배까지 돼요.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게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10배가 맥시멈이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속도도 이래요. 재부팅이라는 것이 제일 느린 건데 재부팅이 뭐냐면 아까 보면 곱셈을 하다 보면 노이즈가 점점 증가한다 그랬죠. 덧셈은 별로 안 증가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곱셈을 한 번만 더 하면 얘가 끝나버려요. 정보가 사라질 때 우리 컴퓨터가 느려지면 어떻게 해요? 껐다 키죠. 얘도 껐다 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재부팅으로 줬어요. 원래 부트스트래퍼블 돼 있는데 우리말의 재부팅의 그 컴퓨터의 그 입장에 똑같은 게 한번 재부팅을 하면 암호문은 평문은 유지되는데 노이즈가 별로 없는 신선한 게 돼요. 그러니까 암호를 다시 풀어가 안 풀고. 아니, 뭐 예를 들어 10번 합한 다음에 에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합한 걸 풀고 다시 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풀면 별거 아닌데 풀질 않아요. 조금 있다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복소로 켤레 복소수로 제가 2분 만에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끝까지 가겠습니다. 굉장히 그게 젠트리의 가장 나이스한 아이디어예요. 아까 노이즈를 쓰는 거하고 재부팅을 만든 거 두 가지인데
정말 천재적이에요. 왜? 당연하거든요, 들으면. 듣기 전엔 짐작이 안 가는데. 근데 그 재부팅이, 이거 30분이 2년 후에, 172초, 33초에서 올해 1초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년 후에는 이건 RSA보다, 현재 RSA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계열이 있었어요. 정수를 쓰느냐, 이너 프로덕트, 모듈을 쓰느냐, 폴리노미얼을 쓰느냐.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이 정수 계열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정수론의 문제들을 다루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 요번에 논문이 하여튼 이제 저런 걸 기반으로 해서 유로크루트 요번에 논문을 썼었던 거고, 이거 어디다 쓰느냐? 이제 이게,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영화 평점을 주면 여러분 이제 보고서 평점이 좋으면 가서 보죠. 근데 영 안 맞죠? 왜? 그 평점을 10대가 줬어요.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아, 여러분은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 뭐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준 평점에 웨이트를 더 주는 거예요. 얘는 저랑 비슷하게 매겼잖아요. 이게 웨이트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최근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미국의 거대 체인인 블록버스터를 무너뜨렸죠. 미국의 블록버스터라는 큰 체인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비디오 대여점이에요. 어디를 가도 있었는데 걔네가 인터넷에서 출발한 넷플릭스 때문에 넷플릭스는 인터넷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회원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고 회원이 찍으면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관심은 그게 아니라 이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의 이 점수가 개인정보예요? 뭐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실제 이제 2007년에 넷플릭스 회사에서 요즘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 유명한데, 그거를 공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실제 평점.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고리즘 안 만들고 이 평점 누가 매긴 거야? 이거를 다 찾아낸 거야. 어떻게 찾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가 이제 사실 궁극의 프라이버시예요. DNA를 알면 다 안 돼요. 저 지도 교수님이 저 졸업할 즈음에 무슨 영화가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나름 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꼭 봤어요. 집에 가서. 가따까라는 영화를 추천해 줬었는데, 그게 제가 그런 영화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제 전공으로 삼을 줄 몰랐는데, 거기 보면 DNA를 보고 입사시험에서 그냥 DNA만 제출하면 돼요. DNA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조심하는데, DNA 연구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DNA 도너 풀이 있거든요. 50명의 사람이 DNA를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미국의 어떤 스테이트의 어떤 나이,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있거든요. 또 이상한 사람도 있죠. 삐딱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DNA가 누구 건지 찾았어요. 딱 그 정보 갖고. 3개. DNA, 스테이트, 에이지.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영화 사이트에 올린 평점들을 분석을 했고요. 얘는 Y염석체 맞나요? 남자만 있는 거. 그거를 분석해서, 걔는 이제 돌연변이 확률을 제외하면 아버지랑 똑같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서, 그러면 2개 혈통을 안다는 건 패밀리 네임을 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실제로 해서 찾았어요. 사이언스 작년에 논문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조각가예요. 조각을 했어요. 비슷해요? 조금 틀린가?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말고, 이건 자기 얼굴을 한 건데, 그 뉴욕에서 조각을 했는데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조각을 했어요. 어떻게? 길에 가다 DNA를 주워서 얼굴 만드는 소프트웨어랑 3D 프린터로 조각을 했어요. 얼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데이터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데 데이터가 조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다량으로 모아지고 유통이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네이처의 뉴스,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뉴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실렸는데 이제 DNA를 동형암호화해서 하는 콘테스트를 했다고 이런 게 실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샌디에고 병원에서 올린 기사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우리 거거든요. 우리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그 DNA를 암호화해서 하는 걸 해서 콘테스트에서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 학생이에요, 우리 학생. 이게 그 암호학자고요. 우리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은 어떻게 되냐면 DNA 시퀀싱을 할 때 뭐 몇 초 만에 암호화된 상태에서 시퀀스 두 개의 유사성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 왜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를 다 보려고 하느냐? 왜 링을 보려고 하느냐? 참고로 필드 위에 동형암호는 깨져요. 이제 링이어야 돼요. 링. 그 중에서도 G2를 생각을 해요. 필드죠? 근데 왜 링이라고 하느냐? 노이즈를 넣기 때문에 필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인버스는 곱셈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여기서의 덧셈과 뺄셈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AND와 NOT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잘 어떻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듈러 2 연산을 불리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모든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컴퓨터한테 인풋을 주면 풀지 않고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젠트리가 했던 건. 폴리노미얼 타임에. 그러니까 해커의 목적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라는데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시스템 파괴 못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10년 후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7년 남았어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점점 암호화가 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점점 센서티비티가 올라가요. 점점 불안해해요. 물론 제일 불안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정말 민감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술적인 감각도 그랬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애플을 만들 때 거기 있는 데이터는 다 암호화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전파가 될 거라는 거죠. 다 이게 빨간 게 우리 수학과 수준에서 암호화를 표현하는 형상화하는 그래픽이에요. 암호화를 해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할 때 여러분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가 뭔지만, 이게 뭐에 대한 데이터인지만 아는 거지. 프로세싱을 하다가 정작 사람이 볼 때만 디크립션 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데이터 중에 사람이 보는 일은 정말 드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갤럭시 기어나 굉장히 작은 칩에 들어가면 얘는 이제 해킹이 안 돼요.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바보라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One more. 그러면 디크립션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게 4.2세대예요. 앞에 얘기. 그러니까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인풋을 주면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걸 계산한 암호화된 암호문을 준다 그러면 특성한 거에 대해서 평문을 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 뒤에 최근에 이거는 이제 뭐 그 전산 쪽에서는 훨씬 더 커진 얘기가 이러면 이제 소위 DRM이라든지 파일 난독화라든지 전산에서의 오랜 숙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많이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안 됐어요. 아까처럼 NP 컴플리트 문제에 기반해서 이렇게 에즈 시큐어 에즈하게 설계가 안 됐고 최근에 나온 것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요걸 깨갖고 논문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체 인식을 한다. 지문을 2개 암호화해 놨어요. 풀지 않고 2개가 같은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나오면 대박입니다.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